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인터뷰 4.0 커뮤니케이터 윤은기입니다.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특집 편성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름에서 2022 대통령 선거 농업의 미래를 묻다입니다.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선거가 두 달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 5년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텐데요. 현재 지지율 1, 2위를 달리고 있는 여야 대선 캠프에 농업정책 담당자를 모시고 각 대선 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농업정책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당과 야당 순으로 각 1시간씩 총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농어민위원회 공동위원장 위성권 위원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한창 바쁘실 텐데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선대위 그 캠프에 합류되게 된 배경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뭐 당원으로서 당연한 거고요.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농업 분야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당 안에서 그 농해수위 법안 심사 소위원장을 맡고 있고 농해수위 간사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거대책본부 안에서는 농어민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뭐 공식적인 직함은 지금 후보 특보단 예. 수석 부단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자, 여야 대선 후보를 일반 국민이 직접 만나는 경우는 뭐 거의 없거든요, 이게. 예, 그렇죠. 직접 그 옆에서 이제 자주 뵐 거 아닙니까? 네. 자,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인상, 뭐 장단점도 있고 뭐 네. 또 재미있는 일이 많을 것 같은데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이재명 후보를 보면 이제 사람들이 선입견으로 상당히 강하고 날카로운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실제 만나보면 상당히 잘 들어주고 네. 또 어떤 현안에 대해서 경청도 잘하시고 또 그것에 대한 현안도 많이 알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경기도가 이제 성남시 시장을 역임하면서 구체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지킬 것을 얘기하고 또 그걸 꼭 지켜내는 그리고 확실하게 실천하는 그런 리더십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실천하는 리더십 그리고 확고한 돌파하는 결단력 그것에 네. 반해서 적극적으로 좀 돕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이제 어린이 과일 간식 급식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배달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료를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군복무원 청년들에게 이제 상해보험 지원 혜택도 만들었고 이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없는 건데 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했더니 그분의 장점이 듣는데 장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듣고 남의 의사를 잘 수용하고 그것을 또 정책으로 결정하는 그런 면모를 보여줬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서민들과 청년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후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번 대선에 이제 정책 대결이 뭐 조금씩 시작은 되는데 아쉬운 점이 그 농업 분야에 대한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낮거든요, 지금. 그리고 제가 보기엔 또 이게 언론에서 다른 이슈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덜 비춰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그런 측면도 있죠. 농업 인구가 한 200만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는데 농업은 우리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이재명 후보는 농업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을 해왔고요. 예.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라고 해서 매주 이제 지역을 방문했을 때도 청년 농업인 그리고 농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후보가 직접으로 이렇게 메시지도 내고
뭐 의성에 가서 강진에 가서 농민들을 만나고 구체적인 얘기 듣고 거기서 뭐 농민 기본소득이라든가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메시지를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우리 후보는 정말 농업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하. 예. 자, 이제 앞으로 5년의 그 정책 얘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지난 5년 동안 성과를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문재인 정부의 집권 기간 동안의 농업 정책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열심히 냈으나 아쉬움이 많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농정틀 전환이라는 큰 틀의 전환을 꾀하긴 했거든요. 이제 그 전에 직불제도가 그 쌀 직불제, 조건분리 직불제, 변동 직불제 이런 직불 제도들을 통합해서 농업의 사회적 공익적 가치를 담보로 한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을 통해서 농업 지원이 그냥 지원되어지는 게 아니라 공익적 활동에 의한 보상이다. 그래서 네. 소득 보전 방식으로 바꾸긴 했는데 그것 이외에 크게 보여지는 지점이 별로 없는 것이 한계인 것 같고요. 예. 장점 중에 하나는 쌀값을 2012년도에 12만 원까지 내려갔던 쌀값을 거의 20만 원대로 계속 쌀값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들 농업인들을 위해서 청년 농업인 육성 사업에 맞는 예산을 투자하고 결정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들이 현장에 있는 농어민들의 이야기가 전부 다 반영되었고 그들을 만족시킬 만큼 했냐라고 평가했을 땐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그 현장 중심의 이야기를 좀 들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농업이 맞닥뜨린 위기는 도대체 뭘까? 예. 자, 지금 뭐 정책 전람 이걸 진단을 잘해야 되니까 말이죠. 핵심적인 뭘 보고 계십니까? 농업의 위기는 크게는 세 가지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기후 위기이고 예. 또 지역 소멸 위기이고 또 이제 고령화 위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탄소 발생량이 많아지면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어지고 그 기후에 따라서 그 자연의 변화가 많아지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을 받죠. 이제 예, 또.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지죠. 그 일시에 폭우가 내린다든가 어떤 때는 너무 뜨겁다든가 가뭄의 기간이 너무 길어진다든가 이런 것들이 잦아지면서 위기가 찾아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지역 소멸의 위기입니다. 농촌이라는 공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위기로 오고 있거든요. 그것이 결국은 그 생활 여건이 도시에 비해서 매우 낙후되어진 그리고 개선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그 고령화의 위기에 따르는 농업 인력의 부족 사태라고 보아집니다. 후계농들은 발굴이 안 되어지고 또 농촌에서 일한 일꾼들은 없어지고 그거에 맞춰서 기계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디어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촌의 경영비는 매우 상승하게 되어지고 그 상승되어져서 실제 농업 경영이 어려워지니까 소득이 줄어들게 되어지고 그런 위기 안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위기 진단을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해주시는 듣고 보니까 좀 아닌게로 심각해요. 그 분야는 세 가지 다. 자, 그동안 아쉬움이 있었던 그 주요 정책적 결정 어떤 게 지금 떠오르십니까? 농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저희 정부에서도 바뀌지 않았다. 저희 이제 뭐 농업을 하시는 농식품부나 아니면 저희 의원들이나 농민들은 농업이 이제 물가 관리 대상이 아니라 그 우리 국가의 국민들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아지는데 이제 물가 당국으로 대표되는 기재부라든가 아니면 정부의 전체적인 그 정부의 그 흐름과 경향성은 농업은 물가 관리를 대상으로 여겨서 수많은 산업의 하나로만 그냥 어떤 해는 작목이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폐작하게 되어지면 지원금은 쥐꼬리만 하죠. 어떤 데는 이제 흉년이 들어서 가격이 폭등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제 그때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그때는 수익 농산물을 풀어가지고 결국은 가격을 안정시켜서 그럼 소득 보전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렇게 관리되어지니까 농민들의 불만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농업계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어떻게 풀어갈 건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코로나 이 기간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수많은 산업이 타격을 받고 또 영세 자영업자들이 특히 많은 타격을 받았는데 농업도 사실은 큰 타격을 받은 분야 하나죠. 자, 이 현재 코로나로 인한 위기 상황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가? 또 이 대응책을 뭐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농가들은 이제 화훼 농가라든가 이제 졸업식이라든가 행사가 없어지니까 예. 화훼 농가는 당연히 소득이 줄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농업, 그러니까 이제 학교 급식이라든가 이런 급식을 했었는데 학교가 문을 닫아서 예. 뭐 이런 곳, 그리고 이제 뭐 겨울 수박, 그리고 지금 이제 말산업도 문제인데요. 경마가 이루어지는데 경마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맞아요. 그 말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 말 농가들, 그리고 이제 농촌 체험 휴양마을 등이 이제 직접적 피해를 받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간접적 피해를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사회 소비 부진에 인해서 식당이 문을 닫고 이렇다 보니까 소비 부진이 발생하고 그래서 농산물 판매량이 줄어드는 그런 피해를 입었고요.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농산물의 판매 시장도 그 오프라인 시장에서 온라인 시장으로 이렇게 네. 옮겨간 측면이 있고요. 네, 많이 바뀌었죠. 예. 그런데 그것에 따르는 준비들은 사실은 이렇게 농민들은 많이 못했죠. 왜냐하면 온라인 시장이라는 것은 그 뭐 채소가 손질되어지거나 이렇게 되어진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 못한 우리 농업 부분이 있고요. 이제 그런 피해를 입었다고 보면 앞으로 대응 방안은 이제 온라인이라는 게 접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 온라인 시장을 확대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들이 마련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온라인 경매 확대라든가 반가공, 가공식품의 이제 국내 농산물들을 확대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농업위기라는 게 이제 글로벌 위기잖아요. 예. 그래서 수입하기가 어려울 경우에 그것에 대한 대비하는 뭐 친환경, 그 다음에 로컬 푸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게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대응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직접 타격받은 분야도 있고 간접 타격받은 분야도 있고 이제 예. 전반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온라인 유통에 대한 기반이 지금 아직은 좀 부실하니까 이런 걸 집중적으로 강화한다. 예. 뭐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건 소비자를 위해서도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예, 그죠. 자, 우리 농산물을 왜 우리가 소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되고 또 제가 볼 때 중요한 거는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그걸 잘 만들어 줘야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 딸기도 5개 포장해서 배달이 가능한 시스템. 예. 뭐 제가 이제 제주도가 귤이 요새 많이 나는데요. 이제 귤이 판매가 좀 안 되는데 어렵습니다, 사실은. 예. 귤을 좀 많이 좀 국민들이 좀 이렇게 드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 귤을 드실 수 있게끔 뭐 소포장을 한다든가 가공품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편리하고 깔끔하게. 그리고 옛날처럼 많이 사서 뭐 싸놓고 먹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 소포장도 빨리빨리 들어갈 수 있고. 과거에는 귤을 20kg로 거래를 했었습니다. 예. 20kg 한 박스면 혼자 먹으면 그 한 달 동안 먹어야 돼요. 벅차죠, 벅차. 자, 이제 이 코로나 장기화로 농촌 노동력 문제가 또 심각하거든요, 지금. 예. 자, 외국인 노동자 입국 제한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그 이제 농촌의 일손 문제가 가장 크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에서 이제 계절 노동자가 오지 못해서 지금 현재 일당이 뭐 16만 원, 17만 원까지 올라갔다는 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일당이? 예, 하루 일당이요. 예. 어마어마한 겁니다. 일손 부족은 결국 농가 경영 부담으로 예. 오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제 계절 노동자 제도를 새롭게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비자 제도를 도입해야 되고요. 비자를 새롭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 의원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농업인력 지원특별법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농업인력 지원법을 통해서 지금 이 E9으로 되어 있는 외국인 비자 제도를 좀 바꿔서 계절별로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오게끔 만드는 것과 두 번째로는 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농촌에 와서 일했을 때는 그 소득을 할 수 있게끔 인정해 주는 것. 예. 이제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이제 19세에서 20세인 경우, 이제 20대, 20, 30대들이 오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제도들을 만들어서 그런 제도를 통해서 지금의 문제를 전 극복을 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농협중앙회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농협중앙회가 인력 공급에 대해서 그냥 시군 단위로 협약을 맺어서 협력을 맺어서 하는 형태가 되어지는데 구체적으로 농업의 위기와 있기 때문에 농협중앙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수협인 경우는 E10이라는 외국인 비자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협에서는 E10으로 오는 그 외국인 노동자를 송입 관리도 하고 이렇게 일상 관리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역할들을 좀 농협중앙회가 좀 맡아서 해보면 어떻겠는가. 정부에서 하면은 그건 뭐 가능하겠어요, 그거는?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지가 예. 중요하죠. 자,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농업은 이제 계절적 요인이 있으니까 예. 그 계절적 요인에 맞춰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예, 그렇죠. 그런 말씀이죠, 지금. 예. 자, 지금 이제 아까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지방 소멸 위기 이것도 심각한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고 대응책은 또 어떤 겁니까? 지금 이제 매우 심각하죠. 그 행안부에서 인구 감소 지역을 2021년도에 89곳을 지정을 했고요. 소멸 위험 지역을 105개 시군구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요. 인구학자 얘기를 들었더니 2100년이 되면 대한민국 인구가 지금 추계로 가면 1850만 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1850만? 네, 1850만 명. 그중에 수도권 인구가 몇만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뭐 저는 상상이 잘 안 가는데. 1450만 명이 수도권에 산답니다. 아하, 그럼 지방은 끝나나요, 그럼? 네, 400만 명 산다니까 2100년이 되면 그만큼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문제가 있는 거죠. 수도권 집중화되어지는. 모든 정책의 실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지금 이제 서울은 집값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농촌에 가면 집이 남아서 돌잖아요. 결국은 이것에 어떤 활력을 줄 것인가가 이제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교육, 의료, 문화 인프라들을 구체적으로 권역 단위로 갖춰주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또 종부세가 1가구 2주택 되면 종부세가 좀 강화되잖아요. 그럼 이제 농촌에 주택을 갖게 되어지면 소멸 지역에 주택을 갖게 되어지면 종부세에서 이제 분리과세 한다든가 인센티브를 줘서 실질적으로 농촌에 가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살게 하는 그런 제도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인구 소멸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방지책들 다양하게 지금 하여튼 점검을 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예. 자, 이 또 문제가 이제 심각한 고령화거든요, 이게. 예. 고령화. 저도 뭐 농촌 가끔 이제 현장 견학도 가보는데 진짜 어르신들만 계신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지금 이제 고령화율이 그 면 지역은 30.4%고요. 읍 지역은 16.5%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20%를 기준으로 하는데 면 지역은 이미 훨씬 더 상회해 버렸고요. 면 지역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 또 읍 지역 인구도 계속 줄어드는 이런 형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령화 문제는 농촌의 유지의 문제도 있지만 농업 생산의 문제도 있습니다. 농업을 경영할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여기에 와서 사시는 분들에게 생활적인 삶의 터전을 제대로 좀 갖추게 해주고 또 거기서 일자리가 가능한 구조를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광 설치라든가 가축 분뇨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농촌에 이제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 감소를 해서 제일 중요한 게 농촌 기본소득이나 농어민 기본소득들을 도입을 해서
그 실질적 소득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고령화 문제 못지않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청년들이 농촌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진짜 농업도 발전할 수 있고 농촌도 살아날 수 있고 그럼 이 청년들이 농촌으로 가게 할 수 있는 방안 이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 가면 좋은 일이 있고 어. 돈도 벌고 재밌고. 결혼도 하고 재미있고 놀 수 있다 이러면 갈 수 있는데 농촌이라는 게 그렇게 쉽진 않잖아요, 사실은. 예. 앞서도 얘기했지만 뭐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어렵죠. 결국은 이제 농업을 하러 오는 친구들은 사명감을 갖고 오는 친구들일 거고요. 그 사명감들을 어떻게 갖게 해줄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농업에 대한 저는 그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제는 농업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 과거에는 농업 교육을 안 했잖아요. 예. 도시생활 교육을 저희들 초등학교 때 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제 농업에 대한 농촌에 대한 교육들을 좀 해서 그것이 농업과 농촌이 어떤 사회적 가치를 갖고 공익적 역할을 하는지라는 교육들이 우선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전면적으로. 또 국민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알리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지금에 있는 당장의 청년들에게는 그분들이 농촌에 와서 구체적으로 일할 거리들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농업을 하실 분들은 농업을 하고 또 뭐 한 달 체험, 두 달 체험, 석 달 살이 뭐 이런 그 살이들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서 실제 농촌에 와서 본인들이 겪어보고 그 체험을 가지고 농촌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청년 농업인들이 많이 이제 오시고 귀농도 많이 오시는데 청년 농업인들에게 지원책이 지금 정도 가지고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농업에 투자했는데 3년이 지나면 원금을 갚아야 되고 1년에 뭐 3천만 원씩, 6천만 원씩 갚을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플랜과 비전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 젊은이들, 청년들 보면은 꼭 예를 들어서 뭐 경제적 소득만 가지고는 유인이 한계가 있고 거기 인프라가 어느 정도 돼 있느냐. 이게 사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의료, 교육, 그다음에 요새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은 문화, 예술, 뭐 카페도 이게 인프라라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돈 간의 격차가 너무 크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거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그 인프라를 풀어가기에는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인프라로서 SOC로서 뭐 농촌의 도로를 닦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되는가 저는 이건 좀 우리가 그러면 사실은 도농 간 격차가 줄어들고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것보다는 실제 사람에게 투자하는 콘텐츠에 투자하는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서 이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듯이 카페도 이제 사회적 인프라인데 농촌 지역의 카페를 농촌주택을 농가주택을 카페로 전환하는데 예산을 좀 지원해 주는 그래서 콘텐츠를 갖추게 해주는 이런 사업에 이제 우리 정부가 좀 주목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가끔 보면 그림 같은 카페가 있는데 거기를 일부러 도시민들이 주말에 오더라니까 이걸 보려고. 그렇죠. 또 커피도 한잔 하고 말이죠. 그런 콘텐츠에 저는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아까 농민 기본소득이나 이런 소득과 더불어서 그런 콘텐츠에게 마을회관을 새롭게 지을 게 아니라 그 마을회관에 프로그램을 넣는 마을회관에 좋은 강사가 와서 강의하게 해준다든가 아니면 재미있는 친구들이 와서 놀게 해준다든가 뭐 연주자가 올 수도 있고. 연주가 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농업정책을 설계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농산어촌 개발 사업이나 이런 개발 사업만 해서 여전히 70년대, 80년대 방식으로 큰 건물 지어주는 일을 정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정책 전환이 생활 인프라를 이제 격차를 줄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농촌이 사실 나름대로 또 어려움도 있지만 농촌의 매력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있거든요. 보면 뭐 친환경적인 거
그다음 산과 뭐 예를 들어 강과 예. 천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또 좋아요, 사실은. 요새 이제 사회적 농업이라고 예. 이제 사회적 농업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농업을 예. 이제 와서 농사를 지면서 내가 힐링을 얻게 예.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하는 거죠. 아니면 농촌에 이제 우리가 그 양로원이라는 곳이 이제 건물 안에만 있는데 농가단이 오게 되어지면 큰 건물이 아니라 작은 건물들에 살면서 농촌의 삶을 느끼면서 예. 그렇게 이제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회적 네. 농업으로. 저는 이제 그런 콘텐츠들을 이렇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저는 이제 농촌에 그러려면 기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예. 되는데 저는 이제 그 면 지역에 의원급이 하나도 없는 곳이 상당수 되거든요. 예. 지금 면 인구가 2,000명, 1,000명밖에 안 돼서 그러면 그 마을에 주치의 제도를 만들어서 주치의가 이제 의료를 공급해주고 이게 할당할 수 있는 뭐 이런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 의사분들 보고 무조건 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제도적으로 좀 보강이 돼야만이 그게 이제 예. 현실화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마을 주치의 제도를 두게 되면 뭐 3개 면을 묶어서 예. 이분을 이제 주치의로 두시고 급여는 이제 일부 하시고 정부가 일부 지원도 하고. 보조해 주시고. 자, 하여튼 이것저것 잘 찾아서 정말 농촌이 잘 살고 농업이 좀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요, 사실은. 예. 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기후 변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 대응책은 뭐 검토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기후위기는 이제 어떻게 그 적응하고 극복할 것인가의 과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기후위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제 농업에 있어서는 적응 기술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네. 식량 생산을 해야 되니까 그 식량 생산을 위해서는 적응 기술을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제도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보험 체계라든가 농작물 재해보험이라든가 풍수해 보험이라든가 이런 보험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농가들이 그걸 극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농업은 기후 위기를 이제 초래한 곳이기도 하고 또한 기후 위기를 극복을 할 수 있는 해결의 당사자이기도 한 것이죠. 예. 양면성이 다 있죠. 예, 그렇죠. 화학 비료의 무분별한 사용, 그러니까 과다 사용으로 되어지는 문제, 또 우리가 경작을 통해서 경작을 이제 경운을 하게 되어지면 거기서 그 땅 속에 있던 탄소들이 이제 위로 올라오게 되어지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기후 위기를 우리가 촉발하는 요인인 거고요. 그 해결을 위해서는 이제 되도록이면 화학 비료라든가 농약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이제 경운을 줄이는 그러한 농법들을 개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뭐 모든 식물들이 사실 또 이게 저 친환경적인 그런 이 동력이 되기 때문에 농촌에서 친환경으로 농업을 하고 그리고 농촌의 숲이나 사실 뭐 재배하는 작물도 이게 또 산소를 발생시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참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측면이 있으니까 잘 보면서 정책 개발해야겠어요, 그러니까. 자, 뭐 저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입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농업, 이 스마트 농업을 어떻게 끌고 가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볼 때는 여야 정책 비교해 보고 싶을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농업에서 디지털화는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분야의 전 분야에 저는 거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제 디지털 정보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러면 이제 농가들이 그것에 맞춰서 생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그리고 지금은 농산물 과잉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디지털 농업이 되어지면 생산 부분과 소비 부분이 거의 맞추어되어서 잉여 농산물로 버려지는 농산물이 없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죠. 생산 부분 내에서도
생산 기술들을 이제 디지털화 시키는 거죠. 농업 기계화라든가 아니면 약재의 식이라든가 뭐 비료의 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디지털화를 시켜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생산되어진 것을 어떻게 가공할 것인가? 네. 소비자가 잘 니드에 맞게끔 하는 가공 시설에 디지털 기술이 들어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통 분야에 또 이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생산되어진 모든 농산물을 가락동 시장으로 대별되어지는 도매 시장에 가져가서 네. 거기서 그 경매인들이 그냥 막 금액 찍어가지고 예, 분산해주는 제도를 갖고 있는데요. 오래된 시스템인데 말이죠. 예, 그게 근데 이제 유럽이나 외국은 전혀 이용하지 않는 시스템이죠. 우리만 열심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유럽이나 이쪽은 그 뭐 이미지 경매나 전산 경매로 전부 다 바뀌었거든요. 이번 시기에 우리도 이제 디지털 유통에 있어서 디지털화는 저는 그 경매 시스템의 전환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경매라든가 이제 온라인을 통한 산지 경매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 농업의 전략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소비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얘기해서 이제 소비자의 니드에 맞게끔 소비자가 요구하는 것에 맞게끔 물건을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 체계를 그래서 우리 농협에서도 얼마 전에 이제 이성희 회장님께서 하나로 유통을 이제 통합을 했잖아요. 네. 1차적으로 통합하고 2차 통합이 남아 있는데 저는 그것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농협중앙회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생산하고 있는 APC 부분과 생산 조직과 판매하고 있는 하나로마트를 함께 갖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건 어느 조직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믹스시키는 이렇게 연결을 잘 시키면 저는 충분히 우리 농민들에게도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고 소비자들도 도움이 되는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성희 회장님께서 잘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요 관심사죠, 농협에서도.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국제 통상 환경. 자, 요거 농업 분야도 사실은 뭐 수입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고 또 수출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중요한데 이건 어떻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농업 기술이 상당히 세계적으로 높은 기술을 갖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그 기술들을 가지고 수출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주로 우리가 농산물 중에 수출하고 있는 것은 샤인머스켓이라는 포도나 딸기. 예, 요새 이제 새로 딸기들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처럼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고요. 그것에 이제 그런 것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청년 농업인들이 좀 뛰어들 수 있게끔 하는 그 정책적 토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값받고 수출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정책. 예, 그게 필요한 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기후 환경 변화와도 이제 관련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식량 안보 이거는 뭐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평소에 좀 잊고 있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거 정말 위기가 닥친다면 제일 심각한 거가 바로 이 문제 같은데 식량 안보에 대한 그 정책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식량 자급률을 구체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 이제 곡물 자급률은 21%이고요. 식량 자급률은 45.8%인데요. 이게 저희들이 이제 대폭적으로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곡물 자급률이 뭐 한 30%까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목표를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얼마 전 이제 관련 법안을 좀 개정을 했습니다. 목표제를 시행하도록. 그래서 이제 그게 되어진다라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식량 안보 직불제라든가 이런 제도들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 식량 작물에 재배하는 재배 농가들에게 직불제도를 통해서 소득 지원이 좀 더 필요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쌀을 제외한 뭐 밀이라든가 콩, 그다음에 조사료로 사용하고 있는 옥수수라든가 이런 작물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 자급률을 높일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보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식량 자급률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농지가 확보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농지도 총량 보호제라든가 이런 것들 도입이 필요할 거라고 보아집니다. 뭐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안보, 식량 안보 문제니까
위기가 닥치면 소용없고 닥치기 전에 무슨 지표 같은 걸 개발해서 예. 미리 빨간불이 좀 들어오려고 하면 조기 대응하는 이런 게 좀 나와야지 국민들 편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번에 이제 코로나19로 그 국제 곡물가가 갑자기 급등했잖아요. 예. 그게 이제 그 무역 자체가 정체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밀을 많이 생산하는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의 이곳이 이제 코로나로 걸려서 작업을 못하게 국제 되었으니까 분류가 이제 특히 해운 쪽이 예, 많이 이제 예, 위축돼가지고. 예, 위축되어진 거죠. 그런 위기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코로나19라는 형태로 경험할 수도 있지만 기후 위기를 통해서 그 캘리포니아의 산불이라든가 예. 중국의 홍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곡창지대에 일어나게 되어지면 일시에 이 가격이 급등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곡물을 수입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진 것에 대한 그 예측이 필요하고요. 예. 그것에 따라서 만반의 돈이 들어가도 저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준비를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요새 그 요수소 파동 퍼졌을 때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예, 그렇죠. 평소에 몰랐는데 딱 오니까 그냥 쇼크가 오잖아요. 예. 미리 그런 걸 예측해서 정책적으로 좀 대안을 찾아보자. 예. 그래서 중요한 게 식량 자급률의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예. 거죠. 자, 그리고 지난해 그 LH 사태로 촉발된 농지법 개정 문제, 이거는 뭐 국민들이 좀 뇌리에 다 박혀 있단 말이죠, 예. 이게. 자, 이거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지난번 이제 지난해 LH 사태로 촉발된 농지법은 일부 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지금 시행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개정의 방향은 그렇습니다. 이제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고히 좀 해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상속 이농농지 소유자가 농업 경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 은행 위탁을 의무화시켰고요. 그리고 농지에 대한 불법 취득 이용에 대한 조사 인력을 확충하고 전담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농지 은행 내에 이제 관련 한 4, 50명 정도 관리 단속을 하게끔 했고요. 이번 사태를 보니까 농지가 어떻게 이용되고 농지를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그거 디지털로 하면 다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다음 정부는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농지 실태 전수조사가 되어야만이 그렇죠. 농지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아지고요. 두 번째로는 임차료 부분에 그 임대차 기관과 임차료 부분에 대한 법적 정비가 반드시 다음 정부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는 그 농지 임차가 일반 농지인 경우는 3년이고 그리고 이제 시설하우스는 5년인데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뭐 8년, 10년 정도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그 농가들을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올해 농축산 분야 방역이 이제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될 텐데 그동안에 해온 거와 보완할 점 어떤 게 있습니까? 이 방역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의 정책이 이제 살처분 중심이었다면요. 이제 이게 이 감염병 대책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논란이 됐던 게 이제 산란계 농장, 이제 여기 농장들이 문제가 됐었는데 3kg 규정을 뒀어요. 그래서 예. 발생한 3kg 이내는 전부 다 폐처분 했는데 실제 봤더니 그러지 않더라. 아하. 네. 그래서 2016년입니까 17년에 AI가 엄청나게 봤을 때 규정을 매우 까다롭게 강화시켜 놨는데 이 부분들이 정책이 결국은 그 강화 정책이 살처분 정책이었구나. 예. 그래서 예방 위주로 예방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예방을 하게끔 이제 제도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농축 산업의 현장 목소리를 더 좀 제대로 들어달라 하는 얘기가 현장에 가보면 늘 나와요. 예. 자, 이거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이건? 저희 정부가 들어서 대통령 직속으로 농업농어촌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전국에 그 위원회를 만들고 여론 수렴을 하고 의견 정책을 수렴을 했는데요. 이것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구의 성격의 문제인데요. 특위라는 성격이 이게 집행력을 갖고 있지 않는 조직이다 보니까 그냥 의견 수렴만 하고 예. 정책 반영은 결국은
농식품부 관료들을 설득해서 가야 되잖아요. 아하. 관료들은 모르고 예. 특위위원님들은 알고 예.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현장 농민들이랑 간담회를 하고 듣겠다. 예. 그리고 듣는 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하겠다. 대통령은 국민신문고라는 걸 통해서 듣고 있잖아요. 예. 그런 노력들이 우리 장관들이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제 농민들의 목소리를 좀 모아야 되는데 지금은 농업인 단체들만 나눠져 있거든요. 모이지가 잘 않거든요. 예. 그래서 농업회의소법을 빨리 만들어서 지역의 농어촌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좀 만들자. 네. 농어민들의 농림업 예. 회의소법을 만들어서 이제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자, 이번 대선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공약 중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지금 이제 농업 공약을 후보가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제 얘기가 이제 공약 발표는 아닌 거고요. 예. 원칙과 방향은 이제 제가 예, 얘기한 게 예. 되어지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는 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농어민 기본소득을 해 나가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이제 우리 후보의 그 생각이시고요.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을 이제 덧붙여서 해 나가겠다. 그래서 농업과 농어민을 보호하고 농어촌 지역의 소멸위기를 막는 그러한 공약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예. 도와내겠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가격 안정제라든가 온라인 거래소라든가 농업인력 지원법, 청년농업 육성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농민들이 이제 걱정 없이 농사를 짓게 하는 예. 것, 그리고 이제 기후위기의 식량 안보를 지켜내겠다라는 것이 후보님의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형 직불제 확대라든가 예. 식량 안보 직불제 도입 이런 제도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서 생애 주기별 먹거리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또 먹거리 긴급 부양 제도, 먹거리 기본법 제정 등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을 쇠퇴하는 산업이 아니라 미래의 전략 산업으로 예. 위치해 놓고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기왕 이제 어떤 여야 대선 캠프가 생기고 정책 개발도 하고 국민들한테 호소도 하고 있으니까 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후보가 낫다. 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 후보는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면서 누구보다 현장을 잘 안다는 겁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시민들과 만나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을 추진했던, 그래서 그 정책 추진의 내용 중에 하나가 교복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걸 잘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책은 디테일에 있다. 예. 큰 원칙 얘기야 크게 얘기를 하지만 디테일을 모르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디테일에 강하신 후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농업정책 사례를 보면 친환경 농산물 계약 재배를 학교급식부터 군급식까지 예.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군급식 때문에 이번에 우리 농업계가 많은 이제 혼란을 좀 겪었는데요. 경기도에 또 군부대가 많아요. 예, 많죠. 그래서 그곳에 친환경 농산물을 넣는 일을 해봤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알고 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급식 중단으로 인해서 농가 피해 지원을 17억 원이나 했고요. 그리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non GMO 표시제를 하겠습니다. 지금 법률적으로는 표시를 하라는 의무 조항은 없는데요. 네. 경기도에서는 이거를 이제 하게 하고 non GMO가, 왜냐하면 GMO를 표시해 줘야 국민의 선택을 알고 선택하라 알고 이거죠. 선택할 수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GMO. 그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해 경험이 있고
이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농정을 펼쳐가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후보가 훨씬 이런 부분에 있어 낫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결국은 농촌에서 태어났고 농촌을 이해하고 여전히 농민들을 만나고 있는 후보는 이재명 후보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리고요. 또한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제 농정 철학과 현안에 대해서 농업을 식량 안보 산업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타 당의 윤석열 후보인 경우는 그거를 비즈니스 영역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령화 때문에 이 산업 경쟁력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상당히 이게 잘못돼 있다고 보아집니다. 결국은 농업을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인데 농업을 안보 산업으로 보고 생명 산업으로 보고 농업이라는 게 결국은 생명을 살리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먹거리를 살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확고하게 자기 가치관을 갖고 있는 후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대부분 농업 정책을 이제 수렴하고 최종 또 마무리할 때까지 관여하실 텐데 그러면 의원님은 지금 농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농업은 인류의 기원이죠. 예. 예. 또 인류 탄생의 원천이고 수렵 생활 하다가 농업해가지고 이렇게 경주가 되고. 예,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도시를 만들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농업 때문인 거죠. 예. 예, 사람들의 먹거리를 공급해주고 만들어주고 있는 일이다. 예. 예, 그것에 그리고 또한 지구 환경을 보존하고 지구 환경을 유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전 농업이라고 보아지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 이제 사회가 좀 더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 이제 가치를 좀 정책에 잘 반영하기를 저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끝으로 지금 저 농업인 유권자가 뭐 적은 게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그리고 저 농업인 유권자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또 도시에 나가 있는 그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합치면 또 만만치 않은데. 예.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 농업인 유권자들에게 자, 한 말씀 해주세요.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누가 농정을 바뀔 적임자인지 판단해 주십시오. 대전환의 위기에 우리는 대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코로나19 감염병과 불평등 위기는 사회경제 시스템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정의 대전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말이 아닌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재직하면서 말이 아닌 실력으로 검증해 왔습니다. 누구보다 농민의 목소리를 들어왔고 누구보다 농촌을 찾아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농업 농촌에 대한 확실한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먹거리는 삶의 가장 기본이며 농업은 나라의 근간인 국가안보 산업으로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는 현안 해결의 적임자입니다. 최근 요소비료 수급과 쌀 가격 문제, 쌀 시장 격리 문제, 지혜묘 표시제 등 농정 현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재명다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농업에 관심 많은 이재명 후보. 누가 농정을 개혁할 적임자인지 농업인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이재명 후보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아주 귀중한 말씀 많이 들었고요. 지금 뭐 말씀을 하신 대로 농업인을 위한 농업 정책 그리고 온 국민을 위한 농업 정책을 잘 개발해 주시기를 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 선대위 농어민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성곤 의원과 농업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2부에서는 국민의힘 선대위 농림정책추진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선교 의원을 모시고
윤석열 후보의 농업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